에스트로겐, 안드로겐, 도파민, 엔도르핀 등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50여 가지 호르몬 중 잘 알려진 것들입니다. 주로 단백질이나 스테로이드로 이루어진 호르몬은 우리 몸의 내분비기관에서 분비되는 화학 물질들을 말합니다. 호르몬의 정체를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지시를 내리는 세포와 일을 하는 세포가 서로 옆에 붙어 있다면 옆구리 쿡쿡 찔러서 직접 일을 시키면 되겠지요. 그러나 인간의 세포 수만 해도 평균 30조가 넘으니 지시세포와 일꾼세포가 옆집에 살고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이럴 경우 지시세포는 일꾼세포가 지시사항을 받을 수 있도록 메시지를 만들어 보내야만 합니다. 바로 이 메시지가 호르몬입니다. 즉, 호르몬이라는 물질의 정의는 우선 생체 내에서 생산되는 물질이고 세포 사이의 신호와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의 하나입니다. 또 생물의 정상적 발달, 생리, 행동을 조절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물질들이죠. 하지만 우리가 흔히 부르고 있는 환경 호르몬이라는 단어는 호르몬이라 할 수 없는 게 체내에서 만들어지지도 않았고 생물의 정상 발달을 오히려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분비계 장애물질, 약자로는 EDC로 부르는 것이 옳습니다. 여기 나타나고 있는 라벨들은 현재까지 밝혀진 내분비계 장애물질 중 잘 알려진 대표적인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 220여 가지의 물질이 그 유해성이 이미 드러난 상태이고 잠재적 물질들이 계속 새롭게 등록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사람들이 만들고 있는 대부분의 생산품에 내분비계의 나쁜 유해 물질이 조금씩이나마 포함되어 있죠. 이러한 인간이 만든 화학 물질들이 우리의 환경에 스며들면서 각종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성호르몬의 활동을 방해하는 인공화학 물질들에 노출되면 생리불순과 통증, 불임, 정자감소, 자궁근종, 신체기형, 남녀 한몸기형, 성조숙증 등 한 인간의 삶에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작용하는 방식을 간단히 살펴봅시다. 모든 호르몬은 생산 라인의 열쇠처럼 작용합니다. 여성의 난소에서 만들어진 에스트로겐이 도착해서 세포들의 생산 라인이 가동되면 2차 성징, 월경주기, 임신 준비, 피부 등에 영향을 주어 여성성을 완성하게 되죠. 열쇠의 겉모양이 아무리 비슷하더라도 접촉 부위인 이빨이 맞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난데없는 물질이 침입합니다. 겉모양은 전혀 엉뚱하지만 공장 자물쇠를 열 수 있도록 에스트로겐과 이빨이 똑같이 생긴 물질이죠. 인체 물질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이 외부 물질이 생산 라인을 가동시키면 2차 성징이나 월경, 임신 준비와 같은 에스트로겐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외부에서 들어온 호르몬 닮은 화학 물질이 바로 내분비계 장애물질입니다. 우리가 그간 환경 호르몬이라 불렀던 것들이죠. 문제는 이러한 화합물질들은 종류도 다양하고 나타내는 부작용도 각양각색이라는 것입니다. 여성의 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은 생애 주기를 따라 아주 적당한 수준이 만들어져야만 합니다. 30, 40대의 최고치였다가 점차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에스트로겐 유사물질들로 인해 호르몬 초과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이것은 곧 성조숙증이나 배란장애 및 불임 등과 직결됩니다. 에스트로겐은 월 주기로도 그 양이 다르게 생산됩니다. 그래프를 보면 28일간 여성 호르몬들의 양이 매우 정교하게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기에든 호르몬을 닮은 외부 물질이 침입한다면 여성의 정상적인 생리활동을 망가뜨리고 맙니다. 생명은 7개의 왕국과 3개의 부속도서로 이루어진 세계입니다. 오늘 주제의 생물은 식물계, 관다발식물, 속시식물, 쌍떡잎식물, 콩목, 콩과식물에 관한 얘기입니다. 콩과는 지구상에 2만 종이 살고 있고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식물로는 콩, 칡, 등, 아까시나무 같은 것들이 해당됩니다. 토끼풀도 콩과 식물의 하나이죠. 우리나라에도 수종의 토끼풀이 살고 있는데 하얀 꽃이 피는 것이 그냥 토끼풀이고 분홍색 꽃이 피면 붉은 토끼풀, 그리고 이따금 노랑 토끼풀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모두 서로 다른 종들입니다. 이들의 속명은 트리폴리움인데 트리는 세계라는 뜻이고 폴리움은 잎사귀라는 뜻이니 잎사귀가 3개 달린 풀이라는 뜻이 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잎이 4개 달린 토끼풀을 발견하면 매우 기뻐하죠. 돌연변이입니다. 잎이 5개 달린 것도 있습니다. 돌연변이입니다. 무려 21개 달린 것도 있는데 돌연변이입니다. 2024년 일본에서 63장의 잎이 달린 토끼풀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어쩐지 별로 안 반가울 것 같습니다. 이름은 토끼풀이지만 토끼의 주식은 아닙니다. 초식동물들은 토끼풀을 대체로 좋아하지만 모든 편식은 좋지 못하죠. 아무튼 들판에 토끼풀이 있고 소들도 몇 마리 있는 평화로운 풍경입니다. 소도 토끼풀도 별 탈 없이 지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소의 수가 이렇게 많아진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토끼풀의 입장에서는 악몽이 따로 없을 겁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토끼풀 나름의 전략이 있습니다. 평생 한 곳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식물들이 살기 위한 무기는 뭐다? 그렇죠. 바로 약을 쓰는 겁니다. 많은 식물들이 아주 고약한 맛과 냄새를 만들기도 하고 어떤 것은 복통과 설사를 일으키기도 합니다만 토끼풀, 정확히 말하면 콩과 식물들이 만들어내는 약은 좀 독특합니다. 이들이 만들어내는 물질이 하는 일은 바로 동물의 에스트로겐과 유사하여 초식동물의 불임을 유발하는 것이죠. 즉, 토끼풀은 초식동물의 먹이이기도 하지만 토끼풀 자신의 보존을 위해 초식동물의 개체수를 능동적으로 조절하기도 합니다. 화학물질로 초식동물을 불임시키는 방식은 움직이지 못한 채 스스로를 보호해야만 했던 식물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사용하던 전통적인 자기보호 수단이었던 셈이죠. 특히 토끼풀이 만들어내는 물질이 소의 암컷을 표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생물의 미래의 개체수는 임신 가능한 암컷의 숫자가 지배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수컷을 표적으로 한다 한들 몇 마리의 수컷만 남아도 전체 암컷을 모두 임신시킬 수 있으니 효율적이지 못하죠. 실제로 토끼풀이 가득한 목장에서 키운 소나 양에게서 불임증과 뱃속에 새끼가 죽는 사례가 많았는데 이러한 증세를 보이는 질병을 클로버 디지즈, 즉 토끼풀병이라 부릅니다. 당시엔 원인을 명확하게 몰랐으나 너무 많은 토끼풀을 먹어서 생기는 병인 것은 분명했죠. 토끼풀이 만드는 이 내분비계 장애물질은 유독 콩과 식물에 높은 농도로 존재하지만 파슬리, 세이지, 알팔파, 마늘, 밀, 보리, 사과, 해바라기씨,
석류 등 거의 모든 식물에서 발견되거나 이와 유사한 물질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에스트로겐을 닮은 이 물질의 정체가 바로 이소플라본입니다. 그런데 이소플라본은 약품으로 제조돼서 판매되기도 합니다. 소를 불임시키는 부정적인 이미지들과는 아주 다른 느낌이죠. 사실 이소플라본은 긍정적인 효과가 많은 물질이기도 합니다. 폐경기 여성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물질이기도 하고, 육류의 품질과 젖소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사료에 첨가하는 물질이기도 하니까요. 대신 아주 적정한 양을 첨가해야 합니다. 이소플라본이 문제가 되는 것은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입니다. 에스트로겐 농도가 높은 10대에서 40대 사이의 여성에게는 별 의미가 없거나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지만, 폐경기 이후의 여성에게는 여성성을 유지할 수 있는 건강 보조제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된장이나 두부와 같은 콩식품이 특별히 중년 이후 여성의 건강에 좋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식물이 만들어내는 이소플라본과 화학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내분비 장애 물질이 별 차이가 없는 것 아닐까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정적인 큰 차이가 존재합니다. 바로 식물성 내분비 장애 물질은 위산과 장내 세균에 의해 쉽게 분해가 가능한 반면, 인간이 합성해내는 내분비 장애 물질들은 플라스틱과 비슷해서 자연계에서 딱히 분해해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대표적인 내분비 장애 물질의 면면은 이런 것들입니다. 내용만 들여다보면 변압기 냉각제, 극독성 오염 방지제, 살충제, 공업용 윤활제 등 매우 독성이 높거나 고온, 고압 등 극한의 환경에서도 안정성이 요구되는 물질들이죠. 어떤 물질의 물리적 안정성이 매우 높다는 것은 분해되지 못하고 환경에 누적된다는 말이며, 곧 지구의 건강에는 아주 나쁜 것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이러한 물질들은 한번 만들어지면 지구상에서 사라지지 않고 물질 순환의 궤도를 따라 끊임없이 돌게 되며, 그러한 이유로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이라 부릅니다. 생물은 이 물질을 배출하지 못하므로 먹이사슬을 통해 점차 상위 포식자의 단계로 올라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폴리염화 바이페닐, 즉 PCB의 농축 과정을 봅시다. 바닷물에서의 PCB 농도가 1이라면 광합성을 하는 플랑크톤은 250, 동물 플랑크톤은 500, 갑각류 4500, 방어, 연못송어, 제갈매기, 바다표범 등으로 농축되고, 최종적으로 곰 체내에 누적되는 PCB의 농도는 바닷물의 30억 배에 이르게 됩니다. 인간은 다양한 생물을 섭취하는 데다 최종 중에서도 최종 소비자이기 때문에 생물계 내에서 각종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의 최종 종착지인 셈입니다. 실제 해산물을 주요 식량원으로 이용하는 이누이트 사람들은 PCB 인간이라 부를 수 있을 만큼 고농도의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에 오염되어 있다는 것이 밝혀진 지 오래입니다. 오염된 모유를 먹고 자란 이누이트 아이들은 만성 면역계 질환이나 운동 능력 저하 증세를 앓고 있기도 하죠. 불행히도 인간은 이들 처치곤란한 물질들을 생산한 장본인과 동시에 가장 큰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구를 살만한 장소로 지키는 일은 오롯이 우리의 문제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토끼풀은 어째서 소들을 죽이는 맹독을 쓰지 않고 때로는 몸에 좋기도 하고 때로는 나쁘기도 한 묘한 약을 쓰고 있을까요?
소들이 노는 드넓은 목장 풀밭을 달려본 사람은 알 겁니다. 클로버가 포기할 수 없는 그것. 유기질 14.5%가 포함된 그것. 농부들이 해마다 돈을 주고 구입하는 그것이 온 사방에 널려 있다는 것을 알 겁니다. 토끼풀은 소를 불러들여 자기 주변에 그것이 넉넉히 쌓이기를 바라는 것이죠.